현재 저희가 그 한국 제품이나 브랜드를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여러 가지 2013년도에 회사는 만들어졌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이게 중국은 일단 돈도 많고 시장이 넓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 돈 없고 시장은 없지만 기술과 디자인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그건 지금도 뭐 중국 애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서로. 근데 중국은 뭔가 부족하고 2% 부족해. 기술은 허접해. 근데 최근에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한번 좀 연결을 하면 접점이 생기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중국에서 IPTV에 한류 채널을 만들어서 방송을 내보냈던 일을 했어요. 중국의 IPTV에 이런데 그 컨텐츠를 확보해가지고 이 드라마, 뭐 홈쇼핑 이런 거 가지고 중국의 IPTV에 방송을 내보냈는데 우리나라는 KT, LG, SK 이게 세 개가 IPTV를 하죠. 그런데 중국은 IPTV가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중국은 방송, 출판, 신문 다 국가 거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IPTV라고 따로 없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IPTV가 만들어져 버린 거지. 나중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 관리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중간에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던 거죠. 그 회사하고 거기가 이제 아이샹 샨메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차이나 IPTV라고 중국 IPTV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그냥 CCTV 산하에 있는 것이고 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류 채널 이름이 한류 채널이었어요. 이제 보냈는데 그때 우리 시청 가구 수가 2,800만 가구였어요. 적지 않았죠? 2,800만 가구. 한국에서는 도대체 수치가 안 나와요. 이제 방송 사업자가 있고 방송 사업자는 이제 CCTV 같은 데가 방송 사업자고 중국에는 IPTV하고 OTT가 있죠. 근데 한국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있어요. KT가 그래서 통신 서비스도 하고 IPTV 방송 서비스도 하고. 근데 중국은 통신과 방송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통신 사업자는 그거를 못 만들어. 그냥 전송만 할 수 있고 네트워크만 제공해 주는 거죠. 분명하게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IPTV 가입자가 중국이 약 한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 되고 그 일반 전통 그러니까 공중파, 케이블 방송 이게 1억이 안 돼요. 옛날에는 숫자가 뒤바뀌었겠죠. 어쨌든 1억이 안 돼요. 그래서 방송이 다 나와요? IP 그 방송 다 나와요?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전 채널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채널 젊은 사람들 다 모바일 가지고 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약 한 4억 정도가 IPTV, 한 8,900만 정도가 전통 텔레비전. 그러면 5억 정도, 나머지 한 6억에서 5억, 그러니까 15억이라고 보면 5억이 빼고 10억은 다 이 모바일로 젊은 사람들은 이게 그 시장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한국의 지자체, 기업, 여행, 관광, 문화시 이런 것들을 중국에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하고 다 네트워킹이 되고 현재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얘들을 통해서 그 제품도 팔고 마케팅도 하고 투자 유치도 하고 뭐 필요하면 돈도 되고 물건만 아니면 사람도 팔 수 있으면 팔자 하는 게 이제 생각이 현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중국에는 이 채널 수만 1,850개예요. 이건 매번 왔다 갔다 해. 뭐 사라지는 놈이 있고 새로 생기는 놈이 있고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생기냐면 CCTV가 중국 중앙 채널이잖아요. 1번부터 20번까지 무조건 CCTV 채널이에요. CCTV 1번 종합, 2번 재경, 뭐 4번 중문 국제, 스포츠, 드라마, 음악.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산동성으로 가면 1번부터 20번까지 무조건 CCTV야. 31번부터 50번까지는 산동성 채널이야.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한 60개가 넘잖아요. 산동성 밑에 C가 있잖아. C에도 방송국이 있어. 여기서 그러면 50번까지는 산동성 채널, 1번부터 50번까지. 그 다음에 60번부터 뭐 80번까지는 C 채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중국의 23개 성에, 그 다음에 4개 직할 시에, 5개 자치구에, 이렇게 따지면 1850개가 나와요.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해요. 채널만 그렇고, OTT, 이거는 숫자 못 세는 거예요. 못 세는 거죠. 근데 이제 화질이 약한 5년 전만 하더라도 SD급이었어요. SD 화질이 되게 낮고 그리고 TV는 굉장히 커지는데 근데 지금은 1850개 중에서 1800개 이상이 전부 다 HD급이에요. 화질도 굉장히 좋아졌죠. 어쨌든 뭐 그런 현재 중국의 방송 상황이고 중국에는 방송사가 있고 여기는 라디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라디오는 따로 채널 숫자 그건 뭐 요새 별로 의미 없기 때문에 안 그러니까 어쨌든 TV와 라디오는 가장 오래된 것이고 신문은 뭐 인민일보, 신화, 광명일보 이렇게 있는데 방송하고 똑같아요. 방송하고 국가급 얘네들은 전부 다 국가급 신문이에요. 아까처럼 산동성에 가면 산동성에만 나오는 산동일보, 칭다오시에 가면 칭다오일보, 또 그 밑에 또 어디 현에 가면 또 현급 신문이 또 이게 신문 종류만 해도 몇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 있냐? 이거 노인신문, 생활신문, 여성신문 뭐 해갖고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죠. 많은데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아무나 우리나라는 민간도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지만 중국은 민간은 못해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급 이제 신문사도 그렇죠. 예 신문 출판 방송은 무조건 국가. 기자라고 해도 일반인들은 기자가 될 수가 없고 기사를 함부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갖고 뭐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신문 플랫폼을 만든다. 미디어 피아처럼 내가 만들 거야.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신고하고 되는데. 한국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디어 피아를 주게 갖다 놓으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신문사들이 발행한 기사들을 그냥 정답, 재전서 그거밖에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과 다른 거다.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방대한 거야. 방송국도 많고 신문사도 많고 막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CCTV는 뭐 잘 아실 거고 중국의 가장 오래된 라디오 방송국 CNR이라고 하는데 CNR은 차이나 내셔널 라디오. 그래서 국내 라디오 방송. 그 다음에 해외로 내보내는 막 우리나라 KBS 아리랑처럼 해외로 보내잖아요. 차이나 라디오 인터내셔널 이 세 개를 2018년도에 이 세 개를 합쳤어요. 그래서 중央광고电视台라고 해서 이름을 이제 국무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제 이거를 이제 차이나 미디어 그룹 상하이에 가면 상하이 미디어 그룹이 있어요. 그거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그것처럼 뽑아서 차이나 미디어 그룹 모든 신문 방송 출판을 하나로 묶은 거죠. 근데 이 각각의 자회사들이 수백 개씩 존재하는 거예요. 이 큰 놈만 세 개 묶었는데 이 사회에 이제 알력 같은 게 있으면 네가 그냥 내가 권력을 많이 가져가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는 신문사, 방송사,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국 해갖고 M&A가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또 계속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쨌든 중국은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것은 국가급 미디어 매체 하나, 성에 가면 성에 하나. 이게 관리가 편하거든. 너무 많은 옛날에 신문사처럼. 네. 전두환 야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죠. 이제 광고는 어떻게 돼요? 광고 수입은 어떻게 해요? 얘들 광고 하잖아요. 광고하죠. 네. 근데 그 국가적인 기능만 통합이 됐지 그 밑에 하던 업무들은 그대로 가죠. 사람만 소속이 예전에는 CCTV면 최고였어. 근데 이제 CCTV가 아니고 CMG 산하의 회사로 구분되는 거죠. 명령 체계는 CMG로부터 그냥 하나 일관되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광고 수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중국의 정책, 홍보 이런 것들을 해외로 알리고 하는 것들을 공자학원이 있었어요.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근데 이 공자학원이 사실은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기서 중국말도 가르치고 중국 문화도 가르치지만 중요한 해외 정보들도 파악해서 보내기도 하고 뭐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미중 간에 2019년, 20년, 21년부터 미중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공자학원을 한 나라마다 이제 못하게 한 거죠. 각 나라마다. 그래서 미국에 2017년도에는 118개가 있었어요, 공자학원이. 근데 2022년에는 7개로 줄었어. 못하게 하는 거지. 뭐 틱톡 나가라. 예. 캐나다는 토론토 교육청하고 공자학원 협력 그냥 공식적으로 단절. 스웨덴도 공자학원 폐쇄. 일본도 실태조사 한다고 그냥 지금 클로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하고 동북아 역사대전하고 네. 같이 이제 실제로 기능은 다 끝났어요. 중국에서 사람까지 왔어.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중국말 가르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 공자학원의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이걸 이제 기능을 바꾼 거죠. 아까 이것처럼 네. 기능을 좀 바꾸자. 그래서 뭘 바꿨냐면 각 성마다 중앙에 국가전파센터라고 하는 그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메인에 딱 있고 헤이룽장에는 헤이룽장 국가전파센터, 하이난은 하이난 국가전파센터, 절강은 절강 국가전파센터. 그래서 각 성에서 해외로 내보내는 소식, 정보, 여행지, 관광지 이런 것들 해외로 내보내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국가전파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헤이룽장, 그 다음에 하이난, 그 다음에 절강, 그 다음에 시장, 티베트, 히말라야 있고 예. 시장 요 4개 국가전파센터하고 일을 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유튜브에 여기 시장에서 보내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건데 얘네들이 영상을 보내면 우리가 이제 밑에 한국말을 달아서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요거는 그 흑룡강성에 중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섬이 있어요. 중국의 최동단, 최북단. 바로 그 섬이 헤이시아츠다오라고 하는데 이 섬이 섬이에요, 섬. 섬이에요. 아. 여의도처럼. 아. 근데 이 섬이 반은 러시아가 관리, 반은 중국이 관리. 여기 국경 분쟁 지역이거든요. 헤이샤츠라고 하는 말은 곰, 흑곰의 동북 지역의 그 사투리, 헤이샤츠라고 하는 말. 여기는 중국에서는 헤이샤츠라고 하고 저기 러시아에서는 또 러시아 말로 이 섬을 불러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요거는 흑룡강성에 그 어룬춘족이라고 있어요. 어룬춘 소수민족이죠. 여기 이 옷은 물고기 비늘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아주 특수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로 알리는 거지. 이 국가정보센터에서 한국에서 와요? 지금? 저희가 받아갖고 이거를 이제 이제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뭐 윤기원의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오죠. 우리가 영상을 받아갖고 한글 자막을 달아서 내보내고 돈 줘. 그래서 위안화가 들어있어. 저희 매출액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자학원이 기능을 못하니까 국가전파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갖고 얘네들이 이제 해외로 내보내는 이게 내보내는 목적은 야 우리가 이렇게 좋아 놀러와 와서 돈 써. 우리나라는 관광청 그런 거 네. 그 경비로 그러면서 얘네들은 중화 사상이라고 해요. 중국이 사상의 중심이야. 이거를 해외로 알려야 된다.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 알려줄게. 우리는 돈 주면 우리 잘할 수 있어. 돈 안 주면 안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미디어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문이 각 성마다 신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2012년도에 이제 막 우리나라도
중국도 인터넷이 막 늘어나고 모바일이 막 할 때 사람들은 궁금한 거야. 야, 나는 여기 베이징에 사는데 저 남방의 광둥성에는 뭐가 오늘의 헤드라인일까? 얘네들이 이제 그 진르토티아라고 하는데 오늘의 헤드라인이란 말이에요. 네.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얘는 모바일에다가 뭘 했냐면 얘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냥 남이 받아 해놓은 거 그냥 재전송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뭘 냈냐 하면 야 모바일에다가 각 성의 신문사에 오늘의 헤드라인만 뽑아놓자. 이게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진르토티아라고 하는 서비스로 그해 2012년 3월달에 설립을 해가지고 2012년 12월 30일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준비를 했겠지. 근데 그때 2012년도에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막 사람들한테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산 그 샤오시핀, 화산 숏클립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100만 명이 있으니까 야 한국 돈으로 10억 원 쏠 테니까 좋은 영상 컨텐츠 만들어서 올려.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은 너는 300원, 너는 1000원, 너는 5000원 이렇게 막 돈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억 위안이니까 한국 돈으로 약 2,200억 원이에요. 현재 220원 비율로 하면 2,200억 원. 이거를 푸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냥 휴대폰 갖고 영상 찍는 게 돈 주니까 그렇게 해서 영상을 받아보니까 이제 2017년 5월 달에 이렇게 막 뿌리고 나니까 영상도 늘어나고 사람들도 뭐 야 이 진르토티아 이 엄청나다 이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처음에 설립 당시에 그날의 헤드라인 뉴스만 쫙 뽑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산 쇼클립 만들고 나니까 그때 이제 틱톡이 만들어진 거죠. 중국에서는 도인이라고 하고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틱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틱톡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초침이 딱 넘어갈 때 째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틱톡은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 버전이에요. 이 틱톡은 뭐냐면 미국 애들이 째깍 하는 거는 틱톡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15초, 30초 영상이 대박을 또 터뜨린 거죠. 대박을 터뜨려서 이제 2017년 12월 달에 이제 도인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는 틱톡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거죠. 영상 보면 뭐 15초짜리 배꼽 뒤집어지게 웃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다가 쇼핑몰도 만들자. 왜? 광고도 붙이자. 이게 돈을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잖아요. 인공지능이 생기니까 여기에 뭐 수백만 명이 여기 달라붙어 있으니까 얘들을 대상으로 이제 AI,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진르토티아오 이 회사에서 하는 그 노바오라고 하는 AI 솔루션인데 얘들은 뭐냐면 내가 이제 질문을 드려요. 여기 내 사진이거든요. 내 사진 2개를 주고 야 여기에 그 10초짜리 영상을 좀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탐 크루즈하고 원더우먼 나왔던 그 두 사람 사진 딱 놓고 야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줘 하면 이 텍스트만 가지고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고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내 사진을 2개 넣고 야 내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10초만 만들어줘 라고 이제 중국말로 넣었더니 아 미안해 여기 이제 C댄스 2.0이라고 하는 건데 C댄스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모 회사는 바이트댄스 여기서 나오는 C댄스는 아 미안해 초상권에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못 만들어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비슷하게 네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줘.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C댄스 2.0의 메인 화면이에요. 제
중국 휴대폰에서 바로 열려서 여기 보면 뭐 영상을 해갖고 뭐 631만 명 기본 숫자가 이래요. 얘네들은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민간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한 그 플랫폼인데 어쨌든 가입자가 있으니까 여기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하는데 여기서 별짓을 다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안 되게 사는 거죠. 어쨌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틱톡이 가장 인기가 많은 플랫폼이고 물건을 팔아도 여기서 팔아야 되고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뭐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하면 구글 검색하잖아요. 이게 중국에는 예전에는 텍스트로 뭘 검색하면 바이두에 검색하면 있어요. 그런데 틱톡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면 저게 뭐지 하고 나가면 딱 틱톡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영상으로 설명을 다 해주니까 신제품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써? 영상으로 다 해. 15초, 30초 가지고. 그러면서 이 영상 많이 보면 여기 또 돈도 줘? 그렇죠. 이게 기가 막힌 플랫폼이죠. 저희가 이제 중국의 미기업을 가지고 이게 진르토티아오 이게 2019년 자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가 이제 저희가 한국의 그 낚시 방송이라고 해요. 거기가 주주사인데 이거는 이제 한국 그 낚시 영상으로 15초 또는 30초 만들어서 여기다 올렸는데 만든 지 한 달 만에 23,000명이 회원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야 낚시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쇼핑몰로 넘어가게 클릭하자 하면은 여기 쇼핑몰로 넘어가. 이게 이 가둬놓은 물고기에서 여기서 그냥 다 하는 거지.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서비스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왔고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 관계사가 만든 화장품이에요. 이 화장품을 이 브랜드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이제 차이나텔레콤의 바이럴 마케팅 약 9만 명한테 문자를 뿌려서 한 1%가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오고 그 1%의 한 80%가 이제 구매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요거는 이제 차이나 모바일에서 하는 영상하고 TV 채널이에요. 차이나 모바일은 NBA 같은 그 미국 프로농구 이런 것들을 중국 내에 독점 서비스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통신사이죠. 어쨌든 이제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뭐 이런 데들하고 중국의 각 성의 방송국하고는 저희가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특히 신문사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낚시 방송 가지고 이제 이런 중국에도 낚시 방송이 있어요. 스하이따위라고 하는데 여기는 중국의 낚시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환장하는 건 한국이 좋아. 왜냐하면 중국에서 바닷가로 나가려면 너무 힘들어. 너무 멀고. 근데 한국은 오면은 그냥 바다니까 산면이 다 바다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VOD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CCTV 17번이 이제 농업농촌 채널. 원래는 CCTV 7번이 농업과 군사 채널이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CCTV 7번을 군사 채널로 만들고 17번을 이제 농업농촌 채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농업방송이라고 있어요. 농협에서 하나의 농민 신문도 거기서 만들고 농협방송하고 같이 해서 채널을 교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컨텐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낚시방송하고 중국의 낚시방송하고 같이 전라남도 장흥에서 한중 낚시대회를 했어요. 한 50명 왔어요. 바닷가에 배 타고 들어가고 중국 사람 환장해. 근데 1등은 한국 사람이 했어요. 월척을 낚은 사람, 한국 사람이. 이 사람도 바다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한국의 농업방송, 뭐 이런 주요 방송 채널들 가지고 이제 뭐 CCTV 17번, 안위성에, 절강성에, 스천에 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광고 또 이 방송국 하나의 밑에 왕홍 집단 뭐 온라인 샵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유통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고 중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그 채널도 내보냈었는데 채널은 사실 지금 이제 한한령 때문에 중단됐고 이제 그래서 같이 공동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현재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축제
여행지 또는 그 지역의 특산품 소개 이런 것들은 얘네들하고 같이 많이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경상북도에 커피를요? 커피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 커피는 다 남미나 캄보디아 이런 데서 수입을 해갖고 오잖아요. 네. 수입을 해오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 이제 자본 유치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전부 다 커피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거의 다. 내려는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 콩, 예. 대두 70%를 로스팅하고 외외에서 가지고 오는 커피 30%를 로스팅 해가지고 커피 맛이 나게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커피 맛이 나고 항산화, 콩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라든지 항산화 요소들이 몸에 이제 이로운 효과들을 내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5년 전부터 이거를 절 찾아가고 이거 중국에 팔자 뭐 어쩌자 했는데 그때는 커피 맛이 안 났어요. 지금 현재 4종류가 그거는 넣으니까요. 콩을 넣은 콩의 비린내를 못 잡은 그렇죠. 거예요. 예, 비린내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비린내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시니까 아메리카노 같아요. 아, 그래요? 오, 기가 막혀. 원가는 어떻게 돼요? 콩 값이 비싸서 일단은 조금 비싸기는 해. 그래서 자 그럼 이제 4종류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드립 가루 해갖고 드립해서 추출해서 먹는 거. 하나는 액상 이제 해서 에스프레소 같이 타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삼박자 같이 삼박자 믹스. 믹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프림하고 설탕은 빠지고 순수하게 그 콩과 커피 가루로만 그 분말로 만들고 물만 부으면 나오도록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분말을 티백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4가지 제품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중국에다 팔자 먼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 해관에 이거는 이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중국 해관에 이 제품과 이 회사를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이제 수출이 되니까 그쪽에서 수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4가지 제품을 그 GACC라고 하는데 그 중국 해관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거기에서 이제 4가지 중에서 액상으로 된 거 요거는 이제 엊그제 등록이 됐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서류 이제 오늘도 그 나머지 서류들 백업해서 보내고 했는데 일단은 중국에 수입이 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항저우에 가면 우리나라 롯데마트 같은 그 오프라인 쇼핑 매장이 중국 건데 롯데마트 같은 그런 이게 이제 15,000개 정도 체인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게 있어요. 그게 국가 거예요. 거기다가 일단 넣자. 두 번째로는 요 회사가 중국에도 그 공산당 기업이 그 운영하는 복지몰이 있어요. 국영 기업이 당기는 직원들. 이건 이제 바깥에 폐쇄몰인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오프라인 매장에 넣으면 물건 관리해야 돼. 직원 갖다 써야 돼. 물건 재고 사라지면은 안 되니까 재고 관리도 해. 이게 힘든 거. 그 다음에 1일부터 31일 사이에 물건이 판매가 되면 바로 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정산해서 돈 나와야 되니까 이건 안 돼. 야 이거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복지몰에 넣자. 네.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물건이 이상이 없고 괜찮으면 그냥 구매를 해. 이게 제일 좋네. 거기다 넣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 올라가죠. 커피 이거 수입하려면은 이게
점점 기후가 변화되고 하니까 커피값이 계속 원두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커피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야, 그러면 중국의 그 동북 지역에 가면 콩 엄청 나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민난성에도 가도 거기도 커피가 엄청 나요. 그러면 너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 애들 뭐 돈 대라 그러고 넌 기술 대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한국으로 수출하자. 지금 그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어. 괜찮죠? 말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특수작물, 중국 특수작물 저기 중국의 남방 지역에 그 복건성이라고 있어요. 더운데 대만 바로 맞은편에 거기 가면 투젠 그 금선련이라고 하는 그 특수작물이 있어요. 금선련. 그러니까 딱 보면 여기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나뭇잎을 보면 이게 쭉 올라가고 사람 손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선 있잖아요. 나뭇잎. 요게 금색으로 돼 있어. 요게 약성분이 대단히 강한 거예요. 자연에서 나는 요 금선련은 쇠금자에 선, 그다음에 이파리 이련, 이래갖고 금선련이라고 해요. 중국말로는 징시엔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석란이라고도 불러요. 난초, 보석란. 네, 난초의 난, 보석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밖에 안 팔아. 관상용. 근데 중국은 이게 약효가 너무 많으니까 자연산은 채취를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거를 재배를 해. 근데 재배까지는 성공했는데 여기서 약성분을 추출해내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좀 이 추출해갖고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이 제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좀 요청한 거죠. 그래서 그거 지금은 야 이거 기술 가져가면 그럼 한국에서 뭐 할 건데 일단 너 한국에 돈 투자하고 이 회사가 기술을 가지고 가고 거기서 제품 만들어지면은 중국 시장 너희들이 해 한국 시장 우리가 하고 글로벌 시장 우리가 하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다가 음악을 많이 팔았어요. 미디어를 하는 회사니까 음악을 노래요. K-팝, 드라마 OST, 태양의 뒤에라는 드라마 공전의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아주 비싸게 팔았어요. 한국에 엄청 싸게 사가지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노래가 지금도 BTS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팔리면 이 곡을 쓴 사람들 있잖아요. 작곡한 사람들한테 저작권료가 지불돼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팔리는 작은 우리나라 저작권 관리위원회로 돈이 딱 들어와. 그리고 저작권자한테 작곡한테 돈이 딱 가. 이게 매출액의 10.5%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중국은 이 저작권료가 안 들어와. 이게 안 들어와. 이게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다가 음악을 팔지만 저작권료를 정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왜 그럴까? 다른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다 구조가 똑같아. 이게 저작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중국만 유별나게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이제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팔았던 것은 곡 줘. 3년간 내가 이 곡을 듣는 것을 서비스를 할게. 그럼 저작권은 네 거야. 그런데 3년간 1억 좋아. 사가지고 이 곡 괜찮지? 3년간 너 2억에 사. 얼마로 다운로드해서 팔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 가사를 고친다든지 뭐 변형을 주는 이건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타로 끝나는 거예요 서비스가. 네, 거기서 끝나는 거죠. 기가 계속 안 가죠. 그리고 내가 한번 연결해주면 나를 통해서 하지만 두 번째 3년 후에 계약하자고 하면 나 너 필요 없어. 난 내가 직접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의 후에 작곡자가 속해 있는 회사하고 우리가 이제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 저작권이 왜 중국에서 안 넘어오냐 이거를 살펴보니까
중국에도 저작권 기준이 있어요. 저작권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그 기준이니까 안 줄 수는 없어요. 왜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죽어도 이후 70년간은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 주고 계속 쌓아놓으면 내가 부채야. 그러니까 한국에 이거를 납품한 회사한테 저작권까지 다 준 거야. 한국에서 정산을 안 해준 거지. 근데 왜 그러면은 중국에도 저작권 협회가 있어요. MCSC라고 하는. 우리나라 콩쿠하고 똑같은 기능이세요. 근데 안 줘. 왜냐면 중국에는 텐센트나 또는 왕이윈 뮤직이나 이런 음악 플랫폼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토티어 같이 틱톡 같이 이 가입자가 많으니까 얘들이 슈퍼 갑인 거야. 나 니네하고 안 해. 뭐 저작권 나도 관심 없어. 하려고 하면 말래 마. 이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서 이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해줄게. 그 태양의 후예 작곡자가 속해 있는 회사한테 우리가 관리를 해줄게. 그럼 이제부터 새로 나오는 곡은 우리를 줘. 우리가 중국에서 출판을 할게. 그러면서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명확하게 하고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너한테 줄게.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여기에는 다 이제 투자 유치하고 하는 것들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냥 앞에 했던 것처럼 이제 물건 팔고 빠지는 것은 사실 큰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제일 목마르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내 제품, 내 기술을 가지고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성난, 진센전도 그렇고 예? 지역이 대체 어디예요? 여기 저기 경산에 있습니다. 여기 경산에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의 그 푸젠성에 있는 거고 여기는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 기술, 내 제품, 내 브랜드 가지고 어떻게 돈을 투자할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기반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저희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아직 중국에 못 가요. 콘서트도 못 열려요. 늦게 오셨는데 이미 많이 진행이 됐어요. 네, 뭐 할 수 없어요. 예,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나라 드라마 한국 사람은 중국에서 아직도 콘서트를 못 열어요. 중국의 한한령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 그런데 여기 이제 스촨성이거든요. 중국의 스촨성. 판다 있는데 스촨성인데 스촨성에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국가전파센터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몇 사람을 거쳐서 저한테 왔어요. 와서 한 게 뭐냐면 야 우리 지역에 여행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행객 중국 그 지역으로 여행객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야 그러면 한국 가수나 중국에 좀 알려져 있는 한국 연예인 탤런트가 중국에 이 지역에 가. 그럼 그 지역 출신의 가수나 탤런트가 있으면 이 사람이 얘를 데리고 이 지역 가서 먹어보고 저 지역 가서 안내해주고 저 지역 가서 돌아보고 이걸 그대로 방송으로 찍자. 그래서 방송에 내보내고 중국에도 방송을 내보내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TV에 나오면 한번 가보고 싶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국 아이돌과 중국 셀럽이 함께 떠나는 5박 6일 중국 여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스타 트래블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요 내용들은 이제 스촨성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하려고 야 그러면 한국의 제로베이스의 김지웅이라는 사람하고 중국의 아이돌 가수 왕허디라고 하는 사람 또는 한국의 현빈하고 레오 우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해서 둘씩 해갖고 한번 다니면서 찍자. 그러면 야 좋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잖아. 우리는 돈이 필요해. 야 이거 하는데 한 2달 가서 찍고 한국 돈으로 한 6, 7억 들거든.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우리가 단독으로 다 6억 낼 수는 없고 반 부담하자. 우리가 3억 내니까 니도 3억 내. 우리가 돈 내가면서 우리가 가서 찍고 우리가 또 한 명 방송 내고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중국에서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쓰촨성은 판다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전파센터는 뭔가 자꾸 일을 만들고 싶은 거야. 한국하고 뭐 해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가 알리고 오고 싶은데 정작 쓰촨성의 여유국, 그러니까 무상 관광국 돈 내야 되는 놈은 이놈도 있거든. 야 우리 쓰촨성에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 안 와도 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그 대신에 저쪽 서부 지역에 칭하이성이나 간수성이나 거기 이제 사막 지역이거든. 거기는 중국에 핵실험하거나 로켓 쏘는 다 거기서 해요. 간수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티베트 같은 데들은 되게 가난해요. 그런 데들은 한국 사람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런 데 가갖고 야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뭐지 그 우리 음식 만드는 드라마 뭐 흑백 요리 잘하는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환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가보자. 이제 지금 이제 수찬 저 티베트하고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그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 늦게 오셨는데 일단은 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것을 하고 우리 이제 5시 5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45분 딱 했는데 뭐 재밌는 내용도 오늘은 이제 그 아웃라인이었어요. 이제 실질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 제품 가지고 중국에 돈을 어떻게 받을 건가, 또 우리 제품은 중국에서 어떻게 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요. 사실 이 강의는 우리 여기 그 미디어피아의 웹 3.0 아카데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저도 뭐 이거 강의 준비하고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우리 웹 3.0 아카데미에서 다 이제 이거를 후원을 해서 무료로 듣고 우리도 이제 그 서울공선에 이제 웹 3.0이 뭔지 요거 잠깐 좀 듣는 시간을 5분 후에 그렇게 시작을 네, 커피 한잔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쪽에 커피 네. 드시고 싶으시죠? 뭐 길면 한 20분 정도 그 집 소개를 좀 하는데 저희가 그 선생님들이 많은 것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겪어보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요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영역이 그 웹3를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라는 쪽이 이제 탈중앙화 금융인데 최근에 혹시 뉴스 많이 보시면은 두나무라는 데가 네이버하고 합병한 거 아세요 혹시? 네? 두나무라는 회사가 두나무가 네이버하고 합병한 거 아세요? 너무 그래. 업비트 아세요? 비트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암호화폐가 거래되어지는 대형 거래소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 게 업비트고 그 다음이 빗썸이고 뭐 이런 식인데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 업비트는 서비스명이고 회사 이름이 두나무예요. 근데 두나무가 너무 메모를 하셨을 때 네. 강연이 나선 9개 동안 두나무가 그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꽤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네이버하고 합병했어요. 누가 합병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예전에 카카오하고 다음이 합병당할 때 다음이 카카오를 합병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죠? 카카오가 다음을 합병한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이버가 두나무를 합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두나무의 그 대표가 그 네이버의 대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주인인지는. 근데 그 네이버하고 두나무라는 회사가 왜 합병됐을까? 왜 합병됐을 것 같아요? 검증이 안 잡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금융산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이.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도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미국의 그 새로운 형태의 달러하고 변환을 시켜서 부채가 가져가고 있는 그 이자 부담 같은 것들을 줄여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트럼프의 자녀들이 또 그러한 암호화폐 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금융이 예전에는 법적, 그러니까 옛날에 조개 껍질로도 나누고 또 금본이라고 해서 금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법정화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지금 쓰고 있는 원화, 달러 같은 종이돈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굳이 왜 달러가 있고 위안화가 있고 원화가 있는데 암호화폐로 바꿀까 궁금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 테더라든가 서클이 만들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위안화를 바꾼다든가 위안화를 갖고 달러를 바꾼다든가, 우리 유기원 그 대표님이 중국 얘기를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테더라는 USDT입니다. 그 홍콩통에서 그 우리나라도 이제 가끔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고도 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10% 20% 더 비용을 추가하더라도 테더를 모으려고 해요. 사서. 왜? 걔는 달러하고 패딩이 돼 있으니까 달러하고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가 이동하기가 되게 편해. 이동하기가. 그리고 옛날하고 달리 통장을 가지고 이동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통장을 못 가진 사람이 3분의 2 정도가 통장을 안 갖고 있대요. 국민. 우리 통장 만드는 거 요새 어려워졌지만 통장은 다 있잖아요. 근데 통장 만드는 시스템을 못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같은 경우에. 근데 역설적으로요, 핸드폰은 99%가 다 갖고 있어요. 핸드폰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통장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거래하자. 그래서 각자의 핸드폰에 지갑이라는 걸 깔자. 각자, 그건 자기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지갑을 깔 때는 우리 네이버 가입할 때 보면 선생님 그 모두 온갖 정보 다 주죠. 그 정보 다 줬더니 무슨 꼴이 나요? 해킹당하고, 제 쿠팡에서 정보 해킹당했다고 했을 때 별로 화 안 냈어요. 내 정보 이미 공공의 거야. 캄보디아에 다 있고 중국에 다 있는 거야. 뭐 상관없어. 그런데 쿠팡이 하는 짓거리가 싫어서 그 이후에 쿠팡의 경영진은 바뀌어야 되겠구나. 쿠팡이라는 사람 쉽게 망하진 않을 테니까 경영진은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탈팍이라는 걸 했는데, 쿠팡에서 해지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개인정보들은 이놈 저놈이 다 가져가서 이제 선생님 정보 선생님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공공. 근데 그렇게 풀려있는 정보 공공에 있는 건 상관없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상한 것들 오잖아요. 저 며칠 전에 롯데카드 재발급됐다고 연락 왔어요. 저 롯데카드 발급한 적 없거든요. 네. 이제 보이스피싱이 뭔가 가는 첫 단계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라, 제가 잠깐 얘기 드릴 게, 세상이 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하시면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런. 이제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연세가 좀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던 그 시절에는 후진국이었어요. 정말 후진국이었죠. 60년대, 70년대. 지금 선진국이에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야. 아니 뭐가 됐든 지표상으로. 네.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선진국이에요. 지표상으로는.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우리 그 손주들 있잖아요. 아이들. 이미 선진국에서 태어났어. 태어났더니 선진국이야. 걔네들은.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 중간에 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 1세대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이나 역사라는 거는 항상 아버지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쪽찍 나은 삶을 살아갔어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많은 향상이 있었죠. 그러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한 30대 이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아니거나 손주가 됐든 걔네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못 사는 세대 1세대랍니다. 첫 세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그 장년들한테 화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면서 다 열심히 일하고 왔잖아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거치며 살아오면서 시간이 날 때 이자 40% 50% 주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쪽 은행에서 20% 30% 주는데도 그거 은행에 안 갖다 놓고 집 사고 땅 사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투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집이 하나 필요하니까 그리고 저 땅 좀 사놓으면 아무래도 정부하고 그게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살 집도 살 땅도 없어요. 그리고 집도 살려고 땅도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이 처음에 투자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장년들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저들은 다 가졌다. 취직도 쉽게 했다. 애들 취직도 안 되는데 그때 우리는 대학원 나오면 취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형태들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야 서로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공감해야지 좀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저희들 장년들부터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년들의 사회적 예절이 없습니다. 예? 사회적 예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버스 탈 때 정말 두부질서 있잖아요. 버스 자체도 아무렇게나 쓰고 전철 탈 때도 막 물질서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질서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교육시킨 게 뭐냐면 옛날에 데리고 다니는 유치원 때부터 줄 서라, 길 건너지 말아라. 그래서 젊은 애들 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밤중에 2차선 도로에 빨간불 안 건넙니다. 아무도 없는데 CCTV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우리들한테 배운 거야. 근데 우리들이 그걸 안 해. 무질서하고 새치기하고. 근데 젊은 애들이 그거 제일 싫어해요. 되게 우리는 생각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장년들이 사회적 예절이라고 표현되더라고. 어느 책에 보니까 사회적 예절을 안 지키는 거야.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알면 인터넷으로 조금이라도 알면 그들과 대화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요새는 오래 서 있기 싫어갖고 빨리 지하철에 들어가서 자리 받고 싶고 막 이래요. 제일 싫어하는 게 중년의 여성들이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여담이었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웹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인터넷이에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의 변화에다가 뭐예요? 1.0, 2.0, 3.0.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 그냥 하면 돼. 쓰면.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인터넷 1.0, 2.0.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대 세대는 초보적인 거를 1.0. 지금 현재는 내가 글도 올리고 사진도 쓰고 우리 흔히 쓰고 있는 것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을 2.0이라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세상이 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져갔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아시죠? 리먼 브라더스 사고 났던 거 2008년도에 저신용으로. 그런데 이 리먼 브라더스가 세계 3대 금융기관이고 이런데 금융기관도 망했어요. 제가 삼성전자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막 퇴사를 했을 때 우리 사주를 팔아야 됐어요. 우리 사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날 삼성 본관 앞에 흥국생명 빌딩 안에 대신인권 3층에서 아내하고 둘이서 가리기로 했어요. 이거 돈을. 반도 쪼개서 아내는 상업은행을 샀어. 저는 다른 아이도 없게 사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은행은 안 망해. 절대 안 망한대. 상업은행 없죠.
망했죠. 훨씬 이것보다 훨씬 전의 일이죠. IMF 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은 그 대마불사라고 해서 큰 기업을 안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시절을 살았는데 이런 업체가 망했어.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저렇게 만난 기업 중에 뭐 리먼 브러더스도 망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다른 금융권들은 다 살아나요. 더 잘 살아. 왜냐면은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막 찍어내. 달러를. 그래서 그거를 줬더니 기업들도 살고 기업에 있는 이 난리를 쳤던 종사자들은 성과급 잔치라.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은 다 죽죠. 이게 현실이었지. 그리고 이게 단지 미국에 그친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이거 왔고 2008년도에 난리가 났었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제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명박 정부 때 그나마 우리나라 잘 처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잘 처리했어. 이 순간에 그나마. 근데 어쨌든 전 세계가 난리가 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왜 내가 저 금융기관하고 일을 해야 되지? 좀 다른 형태의 그 입장을 가져가면 안 될까? 뭐 다른 형태로 뭔가를 만들면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민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인터넷을 가져가면 인터넷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복제가 되고 해킹이 되고 누군가가 그 들어와서 탐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손쉬운 편이에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보안이 많이 깔린다고 해도 그러한 부분들 보안 안 깔면 뭐예요? 그것도 뚫고 들어오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과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하나 구축하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시작한 게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 인터넷망하고 다른 새로운 통신망을 꾸며요. 블록체인이라는. 뭐 더 들어가면 군사원장이 뭐니 하는데 이 블록체인은 우리나라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한 20개 정도 되는데 오토, 뭐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블록체인이 있어요. 블록체인은 되게 대단한 기술입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막 그 부동산 거래를 한 거래 내역을 부동산 거래가 딱 해서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한테 그 기록이 같이 가요. 또 선생님이 뭔가 수정하면 그 기록이 다 모두한테 같이 가. 그래서 누구 하나가 고칠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 없이 해킹도 안 당하고 수정도 안 당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블록체인. 선생님 블록체인 뭐 같아요? 되게 웃기죠. 막 이상한 거 그걸로 뭐 비트코인 들어가고 암호화폐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성화 제대로 만들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 그 앱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진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게 블록체인으로 만들었다. 정부도 블록체인으로. 왜냐하면 그거를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면 맞았다고 안 맞았는데 그렇게 하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갔을 때.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그 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스마트 계약이나 이런 거, 삼성 SDS나 이런 데서 이걸 개발해요, 계속. 소프트, 그 계약 관계에서는. 만들어냈는데 어떤 사람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암호화폐는 2차 대전 때부터 암호가 계속 되게 중요하게 쓰이면서 암호화폐 기반의 전자화폐들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에 등록도 했었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다 중앙화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전자화폐를 써라. 그렇게 해서 2000년대에 나스닥에 들어갔지만 한 3년 만에 망하긴 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나 던져놓게 탈중앙화야 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언제 얘기 처음 들으셨어요? 비트코인 모르시죠? 비트코인 얘기 들으셨죠? 언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2000년 넘어서. 그쵸. 그때 샀으면. 그때 샀으면. 지금 1억 내외 하잖아요. 지금은 그 당시에 막 그 1, 2만 원 할 때 알았는데 그때 저는 회사에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거 회사에다 보고하라고 보고했는데 회사에다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 사기입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근데 그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정지훈 박사나 최지용 교수랑 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그걸 샀어요. 지금 잘 살아요. 근데 끝까지 안 갖고 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억 오른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갖고 있지 않죠.
그 만 원에 샀는데 60만 원, 100만 원 되면은 팔죠.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치에 대한 수익이 얻었다고 생각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탈중앙화를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 디지털 금입니다. 덩어리예요. 디지털 금이고 얘가 누구한테 전송을 해줄 수 있어. 좋은 거죠. 탈중앙화도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금덩어리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가끔 누구한테 그 은행 안 걸치고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자체예요. 가치가 다행스럽게도 불행한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뭐 1, 2만 원대에서 지금 1억 정도 내외까지 올랐어요. 이런 시장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다른 식으로 의미를 하면은 그 표현을 하면 지금 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전화기인가요? 뭔가요? 스마트폰은 전화기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건가요? 뭐 다좀 음악도 들고 쉽게 얘기하면 얘는 전화기입니다. 옛날에 얘기하면 스탠드얼론 PC. 전화기인데 이건 뭐냐면 통화만 할 수 있고요. 가끔 문자도 보낼 수 있어. 까지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블록체인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술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것을 만드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은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앱 있잖아요. 그 앱을 탈중앙화시킨 앱들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이들은 전화기를 스마트폰으로 만듭니다.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이게부터는. 스마트폰에서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쓸 수 있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죠. 그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없는데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물건을 뽑을 때 5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그 자판기에 적힌 금액 그대로 넣으면 상품이 나오죠. 돈이 안 맞으면 안 나오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건이 맞으면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실행을 해. 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그 선생님하고 둘이 거래를 했는데 나는 이거를 200원에 주겠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200원을 줬어. 그러면 그 200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를 쳐서 한 달 있다 220원을 줄 거야 라고 그 계약서에 자동으로 넣어놓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몰라도 그냥 자동으로 그 시간이 되면은 움직이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그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이 환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 창업자들이 탈중앙화 금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과 위에 올라가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뭘 할 수 없을까에 여러 가지. 처음에는 게임이 전이 들었습니다. 그 게임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 그래서 게임을 막 해요. 그러면은 토큰을 줘. 게임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 하나씩 나가죠. 그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뭘 하냐면 다 오라고 해서 그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보자, 저렇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운영해보자라고 그 권한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안에서 게임하고 뭐하고 해서 토큰을 많이 얻은 사람은 투표권이 큰 거고요. 그걸 별로 안 한 사람은 거버넌스 토큰이 작으니까 투표권이 작았어요. 지금도 그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저도 조그맣고 국민은행 카드 새로 재발급 받으려고 뭘 신청하다 보니까 뭘 하래. 걸어 다니면 포인트 준다고.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예, 요새? 맞아요. 막 걸어 다니면 하루에 일정 기간을 걸으면 포인트를 줘요. 또 그 포인트를 서울페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꿔서 물건도 살 수 있어.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뭔가를 너한테 줄게, 보상을 할게 라는 걸 갖고 디파이 금융 쪽에 하나를 뭘 만듭니다. 이제 게임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그래서 음악을 같이 만들자, 영화를 같이 만들자, 거기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래, 내가 돈 냈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형태가 가는데 거기를 금융이라는 형태를 넣은 거죠. 토큰이 돈이 되는 형태를 넣어서 만든 게 소위 말하는 디파이. 네,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조어예요, 디파이가. 응? 신조어예요, 신조어. 이게 뭐냐면 뭐의 약자예요?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 센트럴라이즈드는 중앙화잖아요.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 파이낸스. 그래서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이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제일 짜증나는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결국 사고는 다 사람이 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 기계나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은 저희를 속이지 않아요. 사람이 속이는 거고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나를 속였다면 그 뒤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믿다 보니까 거대 금융권에 뭐해 요새 전세상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걸 안 되겠어. 그래서 스마트 콘텐츠 기반 안에서 이런 사람들 필요 없고 알고리즘으로 이걸 만들자. 코드 기반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 기반에서 움직이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보상을 해주는 체계를 만들자. 그러니까 신뢰와 보상이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금융 환경을 만들자. 해서 벌써 한 18년 계속해서 디파이가 발전을 해왔고 디파이 자체도 규정을 하면은 1.0 버전이 있고요. 2.0 버전이 있고 지금 현재 웹피라고 저희가 진행하는 건 3.0 버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보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길까 하는 부분들은 뭐 나중에 좀 더 저희가 시간이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스터디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그때 이게 뭐야 어떻게 돈이 돌아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제가 실제 강의 때 알려드리고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옛날에는 이렇게 가서 이제 기업이 실제로 가끔 희생한다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도 그렇고 국가보다는 기업이 더 힘이 세.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가끔 살다 보면은. 네. 그런 것들처럼 기업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존, 넷플릭스나 유튜브 저 가끔 뭐 이렇게 하다가 뭐가 보여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갑자기 다시 들어가는데 알고리즘이 이상하게 떠갖고 뒤에 우리 딸이 지나가다가 난감한 적들 그런 경우 없어요? 난감한 경우들 그게 뭐냐면 알고리즘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지 제주도 여행 한번 저기 검색해보세요. 컴퓨터 계속 제주도 여행만 나옵니다. 맞아요. 네, 쿠팡에서 의자 한번 살까 말까 하고 봤어. 그 다음부터 계속 의자만 떠. 그게 이제 기업들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이 플랫폼이라는 건 양사이드를 가져가는 양면 시장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는데 이제는 그런 거 말고 개인이 좀 더 신경을 쓰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도권으로도 갈 거고 실물자산하고 연결이 될 거고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좀 더 편안한 형태의 환경들이 구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 비디오는 제가 안 볼게요. 오늘은. 네. 그래서 나중에 저기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2시에서 또 4시까지 오전 되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들리시면 금융 환경이 변하고 있고 작은 예를 들어 지갑도 깔아보고 뭐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조금 더 잘 돌아가는 이거 뭐 1, 20만 원 갖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예치도 해보고 뽑아도 보고 이거 바로바로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자가 가는 것도 보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여유 있는 금융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인 공부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잠깐 시간을 제가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께서 한 12분이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있고 강연에 함께 해야 되는데 좀 같이 많이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6월 4일까지 이 강연이 지속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물론 오늘 윤교훈 교수님의 강연이 있고 이제 격주를 지나서 갈 텐데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이 매체 관련 정보를 이제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안 오셨지만 요 강의 우리 이제 윤교훈 교수님 강의를 포함해서 이 3강 전체를 이제 개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상품을 또 마지막에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신청을 해놓고 이제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는 거는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오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여기 일단 두 분은 가장 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빠지신 분들은 이제 1차로 되고 여기에 두 분이 이제 그런 해당되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여기 좀 편안하게 여기 컵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드시면 됩니다. 배고프시면 시간상으로 배고프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나머지 강연은 이제 우리 윤교훈 교수님 나와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실 거예요? 네. 오늘 맛배기로 그럼 여기까지만 하시려고. 소식님이 한번 강의 한번 해주세요. 저는 뭐 지금 오늘 강의 해야 되죠. 할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일단은 좀 뭐 출출하시면 가시기까지 좀 인천까지 가셔야 되고 하니까 컵라면 하나씩 가지고 오시죠. 같이 드시죠. 그래서 오늘 드시면서 네. 좀 대화도 좀 나누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때 먹으면 되겠구나 컵라면. 그렇죠. 저희 컵라면 한 개 드시죠.